이번 시간은 4과목 농산물 유통론 중 첫 시간 농산물 유통의 개요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취득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한 그런 전문 분야일 경우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용어입니다. 용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범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전문 분야에서 쓰는 용어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게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생소한 용어를 보았을 때에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뒷부분에 그 용어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활용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개략적으로 의미를 파악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욱더 많은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더욱더 몰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을 학습을 하시든 그 과목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전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이 유통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죠. 유통이라는 것은 흐르는 겁니다. 흘러서 통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지요. 그러면 흘러서 통하게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무엇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농산물에 국한되어진 범위를 갖게 되지요. 만약에 제조기업이면 나의 제조된 상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표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벼를 제조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생산한다고 하죠. 생산하는 사람이 농산물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이전을 시키겠지요.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교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내가 농산물을 넘겨주니까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돈, 그 가치를 제공해 주게 되겠지요. 그것이 교환입니다. 따라서 무엇을이라는 것은 결국 농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체계가 필요하겠죠. 이 체계라는 것은 중간에 놓여져 있는 도매상이라든지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도매업 혹은 도매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를 의미하는 게 업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도매상이나 소매상 또 그 각각에 있어서의 조직적 구조라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를 갖게 되는데 체계가 연결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바로 운송이 되겠지요. 운송이라는 것은 화물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겁니다. 운송과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수송, 배송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수송을 운송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구분해서 볼 때에는 수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장이 있겠죠. 그런 공장 같은 것들이 모여 있고 그런 물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몰려 있으면 센터라는 단어를 붙여서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와 물류센터 내에 이동하면 수송으로 보고 만약에 소비자가 주문을 했다, 오더했다라고 표현하죠.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에 따라 흐름이 일어나는 것은 배송이라고 해서 수송과 배송을 합치게 되면 운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운송이라는 것 기능들이 유통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운송만 하지는 않지요. 무엇도 하죠? 보관이라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기능들이 될 텐데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만 운송과 보관이라는 것에서 보관은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보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또 기능적으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운송은 장소가 서로 다르다. 장소적인 차이를 극복해 주게 됩니다. 해결해 주죠. 보관은 시기라는 부분들을 극복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송이 보관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운송 중에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시 보관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할 때도 그 운송된 용기 내에 포장, 컨테이너면 컨테이너 내에 잠시적인 보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장소라는 부분들을 극복시켜주고 시기라는 부분들을 극복시켜주게 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러한 체계 내에서 수행을 됨으로써 농산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언가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생산해서 내가 써야지의 개념이 훨씬 더 컸지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자가 나는 무엇을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산했을 때 그 생산의 일부분은 나에 있어서의 소비고 잔여물은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판매를 위해 목적으로 했을 땐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되고자 하는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효용이라는 단어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효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느끼는, 개인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난 배고파. 그러면 밥 먹으면 아이고 효용, 만족이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로 갖고 와 보면 효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바로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배가 부른 상태인데 또 먹으면 탈나죠.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만족적인 부분이. 근데 난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면 그 효용이 높은 곳으로 옮겨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효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 의미는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가지 않고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효용 하다 보면 아주 모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농산물 유통의 개요와 특성이 되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농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 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매를 위한 것이니까. 재화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효용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괄호가 농산물 유통의 의의인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까지는 첫 번째 강의에는 용어의 의미라든지 또 문장의 해석 부분이라는 것이 학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보고 그리고 한 번 나왔던 용어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은 이제 처음 나왔던 단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강의를 잘 수강하시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통치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는데 농산물 유통에 의해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를 하든 혹은 사용을 하든 사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재화와 서비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재화라는 것이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형으로서 무형으로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의미 자체는 재화를 유형으로 국한한 것이고 무형적인 측면들로서 서비스라고 표현하지요. 이 서비스는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송을 한다는 건 나 뭐 필요해요. 가져다 주겠습니다 하느니 가져다 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운송 수단이 있는 것이고 그 수단을 운전하실 수 있는 기사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조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무형이지만 무형의 서비스를 달성해 주기 위해 유형화되어져 있는 체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가 유형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인데,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게 되는 장소적, 시간적, 소유권적, 품질적, 수량적 간격을 좁혀주는 다리와 같은, 즉 교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소라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재화를 판매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 돈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 생산자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되죠. 우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생산사회와 소비사회의 연결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품질과 수량적 간격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신선식품 같은 것들이 우리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선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보관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상태를, 신선한 상태를 좀 더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이라는 부분들의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늘려준다는 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간격을 좁혀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수량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량으로 무언가 생산을 한다든지 혹은 수많은 생산자들이 어떤 그런 생산된 생산물들을 모으게 되면 대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대적인 표현으로. 그때 도매상은 보다 더 많은 품목들을 다양한 품목들로서 구매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소매상의 이 소자는 작을 소자예요. 즉 도매상이 대량으로 구입한 그 상태 내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품목을 작은 단위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그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를 구매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건 작을 소자가 아니라 그냥 사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량적 간격도 좁혀주게 됩니다. 안 그러면 소비자가 대량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바로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 그것이 곧 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부터 소비자나 사용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 즉 교환적인 활동, 운송의 활동, 보관의 활동, 그리고 운송과 보관을 하려면 물건을 내렸다가 실었다가 하는 하역이라는 활동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의 시작은 당연히 육종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자를 잘 키워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농산물 유통은 단순히 농가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 생산을 하고 그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판매 후에도 신용을 인정받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지식사회로의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을 풀어나가 보죠. 과거에는 대량 생산해도 대량 판매가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 이야기는 미국의 철도가 다니려면 철로가 있는데 아무런 철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철로를 만들면 바로 판매되는 시기예요. 그러니 많이 판매되는 것을 목표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분업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표준화된 작업량이 나오게 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이 정보라는 것이 기업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분들에게 가게 되면 소비자가 무엇을 니즈,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니즈와 원츠라는 것을 습득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니즈라는 것은 나는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지, 원츠라는 것은 난 현미밥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에 의해 원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생산해야지만이 판매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러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 원치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그런 뭐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이나 기업들, 도매상, 소매상 분들이 먼저 습득을 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지요. 즉,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가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내가 우수하다라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보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됐다 해서 정보화 사회가 된 것이고, 이 정보라는 것은 수많은 자료들, 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들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나에게 맞게끔 조정하는 것을 정보라고 한 것이고, 그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만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이 되면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지금은 지식사회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단순히 하나의 그런 문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자 하는 그런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면 농산물 유통은 단순히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소비자나 사용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에서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하에 생산을 하고라는 의미가 되고요.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지역에 보면 특산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 구매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유통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통이 있게 되면 도매상, 소매상들이 전 지역으로 분산시켜 주죠. 즉, 그러한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 후에도 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의 유통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유통기능과 유통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유통과정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 라는 부분이고, 유통기능이라는 것은 그 유통과정상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산물 하면은 그 수산물을 냉동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냉동이라는 기능을 갖고 유통과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냉동이 아닌 신선 상태로 또 기능을 수반해서 유통 경로를 가게 되겠죠. 이에 따라 유통 기능과 유통 과정이 그 제품, 그 상품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유통업자에 의하여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자가 받게 되는 가격, 수치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지불 가격은 당연히 유통업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생산자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산을 했을 때 누가 구매할 줄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은 누가 판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경로를 확보했다고 가정해보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로, 루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럼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구매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켓이 필요해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게 돼요? 중간 상인이 있게 되죠. 도매상, 소매상. 그것을 포함해서 판매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다 해서 중간 상인으로 보는데,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다 보내면 알아서 자신들이 또 와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총 거래 수가 줄어들어요. 시간 비용이 그만큼 또 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예요? 이런 것들, 인프라, 기반 사업들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유통은 유통업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유통 가운데 물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 유통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농산물 유통이다 라고 하면 농산물이어야 되는데 그 가공도 포함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재료 자체를 그 확연하게 틀리게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배추예요. 이것을 절임 김치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가공한 거잖아요. 그것은 곧 농산물 유통에 포함이 된다. 그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이 농가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과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고 각 상품의 유통상 특질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농산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 기능과 유통 과정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한 문장, 한 문단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다른 의미의 용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학습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질은 유통조직, 유통기구의 기능적, 구조적 특질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특질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이죠. 각 상품의 유통조직 형태는 유통의 일반 조건과 유통의 기초 조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유통의 일반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품목들이나 다 영향을 받는 조건을 일반 조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분해 본 건데 그런 일반 조건 하에 품목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특질마다 기능이라든지 혹은 경로라든지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유통의 기초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품이 냉동시켜야 될지 신선시켜야 될지 아니면 쌀처럼 도정을 하고 그리고 유통 경로가 결정이 돼야 될지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만 제품마다의 차이라는 조건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9번째 동그라미 유통의 일반 조건을 먼저 보면 한 나라 경제 중에 모든 상품의 유통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유통의 기초 조건은 같은 유통의 일반 조건 하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에 있으면서 상품의 종류마다 유통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하는 조건이며 특질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과 다른 성질. 당해 상품의 그 상품의 생산 공급 사정, 소비 수요 사정, 상품 특성 이런 것들이 이 기초 조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유통의 기초 조건이 상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마다 유통 조직은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먼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무엇을 이용합니까? 항공기를 이용하시죠. 뭐 제주도를 간다 해도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이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항공기는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습니다. 저가는 뭐 서비스를 셀프로 해라. 그리고 대리점을 낼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으로만 접수해라 해서 우리는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상대적인 저가를 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같은 항공기라도 사용하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 틀려지듯이 같은 농산물이라도 기초 조건이 틀리게 되면 당연히 조직적인 체계도 틀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뭐 가공한다. 그럼 가공의 경로를 따르게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농산물의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농산물은 계절적 편제성을 가진다. 우리가 흔히 내 편, 네 편이라고 하듯이 어느 한쪽의 치우침을 편이라는 한자로 표현될 수 있죠. 즉 계절적 편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철 과일, 그 계절에 생산되는 과일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듯이 어떠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편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편제성을 늘려주기 위해 보관이라는 기능들을 또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은 부피와 중량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니 부피는 다른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량이라는 것도 다른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우리가 무를 예를 들어보죠. 무가 있습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작은
아주 고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명품. 그러면 어느 게 더 비싸요? 그 무를 한 트럭 실어가는 것보다 그 작은 이 지갑이 훨씬 더 비쌀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즉 다시 말해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와 중량성을 가진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피가 크죠. 배추, 무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부패성을 가지죠. 부패성이라는 것은 쉽게 썩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성질이죠. 그래서 부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은 질과 양이 불균일합니다.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제조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제조품은 규격화돼서 공장에서 찍어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듯이 그 지역의 기후 또 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에서도 품질이 또 틀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질과 양이 불균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 줄여서 공산품과는 다르게 표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니게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에서 벼를 추수하게 되면 쌀이 나오죠. 그럼 이것을 용도의 다양성으로 봅시다.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 수 있네요.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용도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동그라미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만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자가 우리 이거 물건을 팝시다 하는 그 생산자들이 어떤 물건을 팔을 때 공급한다라고 표현하고 소비자들이 나 이거 그 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장적인 특성을 갖는 게 수요잖아요. 이것은 비탄력적이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공이 잘 튀기면 탄력적인데 공이 잘 안 튀기면 야 바람 좀 넣어 비탄력적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내리든 수요라는 부분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밥은 먹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은 거의 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오늘 한 끼 먹은 거 가격이 내렸으니 10끼 먹어야지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농작물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다.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은 상품적 가치에 비해 그 가치라는 거 가격으로 볼 수 있지요. 부피가 크고 무겁고 계절성이 크고 부패 변질되기 쉬운 특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품종의 품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같은 품종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했을 땐 품질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표준 규격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의 용도 또한 표준화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또 모색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 시장을 구조적으로 특징 짓는 농산물 특질을 살펴보면 동그라미 기억, 생산 과정과 생산물, 당연히 자연에 의해 규제받게 되겠죠. 우리가 논에 벼를 심을 때 봄쯤 심어서 가을쯤 추수를 하죠. 우리나라 계절상은 그래요. 그 계절의 영향을 받았죠. 다시 말해 자연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겁니다. 즉 생산 시기와 기간이 자연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생산량과 생산물의 질 또한 토질과 기상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축산물과 과일의 경우 개체 차이가 많고 여기서 개체는 뭘까요? 어떤 축산물 혹은 과일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관점이라면 그 전체의 과일의 하나하나를 보면 표준화가 되지 않죠. 다시 말해 개별적인 전체 대비 낱개를 개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개체 차이가 많고 부패로 인한 변질이 빨라서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에 의한 표준화가 당연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죠. 또 가격에 비해 부피를 용적이라고 표현하죠. 용적이 커서 운송과 운반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농산물 생산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 공급은 상대적으로 영세해요. 그리고 분산적이죠. 생산하는 곳이 영세하고 그 영세한 곳이 분산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죠. 또한 농산물 소비는 무수한 가게에 의해, 무수하다는 건 많은 가게에 의하여 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또한 영세 그리고 분산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 공급이 모두 계절적 변동이 크죠.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점은 농산물 일반의 공통적인데 그 정도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앞에서도 같은 농산물이라도 그 기초 조건이 틀리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농산물의 표준화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경종 생산물보다도, 경종이라는 것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것을 경종이라고 하죠. 그 경종 생산물보다도 축산물이 더 큰데, 경종 생산물을 또 보자면 야채, 과일, 곡물 차례로, 축산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차례로 표준화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큰 것에서부터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그 작은 단위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표준화의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야채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채소와 야채를 구분할 때에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 하면 채소고, 그 들에 그러면 야채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 이제 야채로 통칭하면 무 크죠. 과일 상대로 작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곡물 작죠. 그래서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라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어렵지만. 그리고 수요 공급의 영세성에 관해서도, 즉 공급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영세하고, 소비도 내가 배고프다고 막 100그릇, 200그릇의 밥을 먹지 않듯이 소비도 영세한 소비가 이루어지죠. 즉 연세성에 관해서도 생산자의 감소, 생산자의 조직화에 의한 공동 판매의 진전, 농산물 가공기업의 대규모화라는 공급적 측면과 소매점의 대형화, 연쇄점화 등에 의해서도 영세성의 정도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매점이 영세하면 그만큼 이 공급하는 곳도 영세에 의해 분산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대형화, 연쇄점화, 즉 마트라고 하게 되면 한 곳으로만 모이면 되죠. 그럼 그 마트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영세성은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영세성도 뭉치느냐 흩어지느냐에 따라 그 영세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이에요.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격도 불안정하죠. 두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수요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라는 건 좋아하는 정도죠. 기호에 따라야 하고 공급은 생산량과 재고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공급한다. 얼마큼 생산했습니다. 재고는 얼마큼 있습니다. 가 끝이에요. 뭐 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해 라는 공장에 기계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소비하는데 소비자가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소비하는 수요의 양은 틀려지게 되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유통 경로가 여러 단계이므로 유통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듭니다. 그 유통이라는 것은 그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공산품에 비해서는 저렴하죠. 그런데 저렴한데 부피는 커요. 그렇게 되면 운송비는 더 커요. 그럼 당연히 유통은 유통 경로가 단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유통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네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 특성에 기인한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농산물이 뭐 신선하냐 아니면 그냥 건조 상태로 보내느냐에 따라서도 유통 경로가 틀려져요. 당연히 농산물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섯 번째 동그라미, 결국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농산물 유통은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육종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육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자를 개량하거나 혹은 개선시키거나 뭐 개발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단어죠. 그렇게 시작되고 농업인과 상인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도 하고 대립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경쟁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앞서도 우리가 수많은 생산자, 수많은 소비자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 시간, 비용, 그런 노동이라는 인력이라는 부분들의 소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시장이 있게 되면 뭐 마트가 있게 되면 경로는 축소가 되죠. 그만큼 생산비나 소비에 의한 그런 지출 가격 이런 것들이 적정한 균형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인도 이에 따라 적절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유통의 역할이죠. 어느 한쪽의 윈이 아니라 상호 간의 윈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유통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괄호는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인데 동그라미 1번 오늘날 농업 생산은 상농업 시대의 농업 경영 방식이다. 상농업이라는 것은 농업 있죠. 그 농업 자체를 판매를 하죠. 농업인이 상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전문 상인이 존재할 수 있죠. 중간 상인처럼. 즉 농민과 상인 결합이 되면 상농이 되죠. 그래서 상농업 시대의 농업 경영 방식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합리적인 경영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줄여야 하고 공공 판매 등으로 거래 과정을 유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농산물 유통은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식품의 유통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선매품 혹은 특별한 품목인 전문품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먹는 그런 부분들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 결국 농산물 유통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도 그 중요성 당연히 증대되고 농업 생산은 농업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생산량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것들이 공산품의 위주가 되게 되면 향후 수입이라는 것에 의존하게 되고 수입하려고 했을 때 그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에서 낸 세금들이 외국으로 지출되게 돼요. 우리가 흔히 국가의 부가 지출된다. 국부 유출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국가가 절약한 금액을 기회의 성장으로서의 투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시 문제를 한번 보죠. 예시 문제 맛보기 나오죠. 농산물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반과 보관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매품, 전문품, 공산품처럼 비교했을 때는 부피 크고 운반 비용 그에 따라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많다 적다는 비교 표현이니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생산은 계절적이지만 소비는 연중 발생해서 보관의 중요성 당연히 크겠지요. 3번 품질이나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 등급화가 용이하다. 균일하지 않은데 표준화 등급이 용이하대요. 앞뒷말이 맞지 않죠? 당연히 표준화 등급화 용이하지 않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4번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작고 경지 면적의 고정성으로 경지 면적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의 넓이죠. 그 경지 면적의 고정성으로 공급 조절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한정됐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걸 더 많이 생산하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3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01 농산물 유통의 개요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념과 용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강의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에서도 제1조 이 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면서 그 법에서 사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 공부를 한다, 농산물 유통론을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사용되는 용어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 당연히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개략적으로 알았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게 되면 다음 단원을 학습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시게 될 것이고 문제 푸실 때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